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어제 프랑스에서 치러진 조기 총선 결선 투표 결과 또 한 번의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깜짝 선두를 기록했지만 이 결선 투표에서는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이 국민연합을 누르고 제1당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투표를 앞두고 좌파연합과 범여권에서 국민연합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룬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프랑스 결선 투표 결과 분석과 함께 프랑스 전국을 이끌어갈 인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태국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는 불교 관련한 공휴일에는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금주령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8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프랑스 결선 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좌파 연합이 승리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7일 치러진 총선 결선 투표 결과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이 예상을 얻고 182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1차 투표에서 선두였던 극우 국민연합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한편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총선 결과 범여권이 일당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 현 도지사가 승리해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고이케 후보가 291만 8천여 표를 얻어 3선을 확정지었는데요. 전체 투표수의 약 43%에 달하는 득표율입니다. 3선에 성공한 고이케 지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만 여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고이케 지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TV 메인 앵커로 지명도 높인 고이케 지사는 정계 진출에 참여연과 중의원 의원 그리고 방위상, 환경상, 오키나와 북방 영토 담당상을 지냈고 2016년 도쿄도 지사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여성 최초로 지사가 됐으며 2020년 재선됐습니다. 유럽의회에서 극우정당이 교섭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극우 성향 정당이 모인 유럽을 위한 애국자 P가 정치그룹 출범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연합도 합류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민연합인 RN이 합류할 경우 P는 유럽의회 내 세 번째 큰 정치그룹이 돼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주도해서 창당된 P에 덴마크의 덴마크 국민당 DPP, 벨기에 극우정당인 플람스 벨명이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의회 정치그룹은 일종의 교섭단체로 국가가 아닌 이념과 정체성에 따라서 그룹을 나누며 본회의장 좌석도 정치그룹별로 정해집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현지 시각으로 9일 미국에서 개최됩니다. 오는 9일부터 워싱턴 DC에 열리는 나토 연례 정상회의에서 32개국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비판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가 올해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것은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소인 둥칭호 제방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후난성 화룡에 위치한 둥칭호 제방이 지난 6일부터 무너지기 시작해 지금까지 200m가 넘는 길이가 붕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 50만 명이 살고 있는 화룡을 오가는 모든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제방이 무너졌습니다만 당국이 인근 주민 5,700명을 무사히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후난성에 올해 최대 규모의 폭우가 내려 일부 지역 강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남부 지역 주민들은 홍수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북부 지역에는 폭염이 지속돼 올여름 중국인들은 극단적인 날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 영어가 또 나오네요. 지난주부터 우리 캐스터님들이 계속 영어를. 굿, 베러, 굿이스트? 이게 이상하시죠? 영어 공부를 좀 해볼까요? 예. 네. 굿, 네. 좋은, 훌륭한. 네. 비교급은 better. 네. better. or better. 최상급은 best. 베스트. 근데 근데 굿이스트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하면서 굿이스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사퇴 압력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또 잘못된 단어를 사용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6일 A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난 최고의 성과를 냈다. 그러니까 최상급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 베스트가 아니라 굿이스트 이걸 쓴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는 표현이죠. 그렇죠. 뭐 캐주얼하게 쓴다고는 하긴 합니다. 네네네. 잘 쓰는 표현도 아니고 그래서 네. 뭐 일반적으로 작은 실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전에 지금 실수가 논란이 좀 있기 쌓였기 때문에 네. 굳이 또 이 말을 한 게 왜 그럴까? 왜 자꾸 저러지? 라는 미국인들의 반응이 나온 겁니다. 네. 백악관에서 직접 진화에 나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ABC 방송 인터뷰 녹취를 공개하자 백악관 측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굿이스트 이거 사용하지 않았다라면서 방송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요. 이후에 녹취록에 해당하는 발언은 굿이스트에서 good as라고 바뀌었습니다. 약간 억지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네. 그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이걸 이제 굿이스트라는 단어를 썼다고 기사를 썼는데 그것도 수정해달라고 이제 바이든 캠프 측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뉴욕타임스는 ABC 방송이 녹취록을 수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기사를 고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정확한 해석이 힘들 정도로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제가 또 인터뷰를 봤습니다. 네. 어떻던가요? 물론 뭐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네네. 1차 TV 대선 토론 때보다는 약간 좀 눈이 초롱초롱해 보이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러나 좀 예전에 비해서 목소리가 약간 쉰 목소리가 좀 많이 났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앉아서 하는 거니까 좀 덜 힘들어 보이긴 했습니다만 좀 명확하진 않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이 ABC 방송의 진행자인 조지가 계속 물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표정은 약간 걱정하려던 표정이었고 네. 바이든 대통령에게 신경 전문의나 인지력 관련 전문의로부터 진찰을 받은 적이 있느냐 받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그리고 국민들이 1차 TV 토론 보고 나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매일 각국 정상들과 통화할 정도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지력, 신경 관련 검사를 매일 받고 있는 셈이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이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나에게 인지력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22분간 진행된 이 인터뷰를 두고 말씀인 것처럼 완전히 망했다. 이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인지력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좀 충분하지 못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파킨슨병 전문의가 백악관에 방문한 적이 있다. 또 이런 보도도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뉴욕포스트가 백악관 방문자 기록을 토대로 해서 월터 리드 국립군의료센터 소속의 신경과 전문의인 케빈 캐너드 그리고 심장 전문의인 존 에투드가 올해 1월 17일 날 백악관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 주치인 케빈 오코너와 만났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신경과 전문인 캐너드는 월트 리드 병원에서 파킨슨병 치료 권위자로 무려 20년간 재직한 의사라고 하는데요. 네. 이 버락 오바마와 트럼프 전 대통령 주치를 지냈었던 로니 잭슨 하원 의원은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 사람들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 1월 달부터 바이든 대통령 주치를 맡고 있는 오코너는 지난 2월 달 진행한 연례 건강검진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 괜찮습니다. 양호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일부 의료 전문가들 얘기는 좀 다른데요. 당시 검진에서 신경학적인 검사가 포함됐지만 파킨슨병 같은 별도의 인지능력 검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 213명 가운데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의원은 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의 이 고령 리스크 네. 이게 계속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들이 다 유튜브에 공개가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댓글을 좀 네. 봤더니 네. 좋지 않은 댓글이 좀 많았습니다.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일단 폐기하겠습니다. 네. 네. 누가 얘기했나요?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영국이 조기 총선 실시했고 노동당이 승리하면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가 집권 후 가장 먼저 전임인 리시 수넥 정부의 이민 정책인 루안다 계획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머 총리가 취임한 지 하루 만에 6일 날 전임 정부의 간판 정책인 루안다 난민 이송 계획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전 정부 지우개에 나섰습니다. 런던 다우닝가 10번가 총리관저에서 있었던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네. 스타머 총리는 이주민 유입 억제 효과가 전혀 없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루안다 계획을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리시 수넥 전 총리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영불해협, 도보협을 건너는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과 난민 신청을 막고 이들을 구금해서 루안다로 보내는 난민 심사를 받게 하는 루안다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국제기구들은 난민 협약 위반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인권 침해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사실 여러 차례 시동이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네. 스타머 총리가 이걸 이제 문제가 있었으니까 전면 모아야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안다는 영국에서 무려 6,600km 떨어져 있는 동아프리카 지역의 내륙 국가인데요. 그렇죠. 과거에 벨기에 식민지였다가 62년 1960년 독립했다가 지금은 연연방 회원국이라서 여기에다가 난민 심사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전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뭐 난민 정책 관련한 맞아요. 논란이 많이 네. 있거든요. 이제 많이들 이제 넘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루안다 정책을 폐기하면 네. 대신할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나요? 일단 스타머 총리 얘기는 루안다 정책이 이주민을 억제하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경찰, 정보기관, 검찰 등과 함께 국경안보본부를 신설을 해서 국경 통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영국으로는 이주민들이 2018년 기준 299명이었는데 300명 채 안 됐거든요. 네. 근데 22년에 집계해봤더니 이게 4만 5천 명 무려 몇 년 사이에 엄청 늘었네요. 15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이주민들 상당수가 프랑스 해안에서 소형 선박을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서 영국에 도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당 정권 시절에 수넥 전 총리보다 먼저 집권한 보리스 존슨 그리고 리즈 트러스 내각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몰 앓았는데요. 소형 선박을 타고 해협을 건너는 이주민 단속 책임을 프랑스 쪽에 넘겼다가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또 극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예 제3국에 이 사람들 먼저 보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스타머 총리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적 불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총선의 핵심 쟁점이 바로 이민 문제였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네. 스타머 총리는 루안다 계획 폐기 후에 이민의 대규모를 유입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놔준다는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국으로 보내는 것만이 이제 대안은 아니다. 그래서 네. 폐기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방안이 구체적인 네. 방안이 나올지도 이게 기다려봐야 이제 되겠네요. 국경안보본부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게 네.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렇죠. 이민자들을 잘 통제를 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시진핑의 성역 없는 호랑이 사냥. 네. 네. 시진핑 정부가 지금 고위 인사들을 부패 혐의 이런 것들로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집권한 이후에 가장 많은 고위급 인사가
실각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처벌인데 약간 사냥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호랑이가 고위급 인사를 말하는 것이고 네. 파리는 지방에 있는 말단 공무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호랑이가 36명 이제 네. 처벌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네. 작년 상반기에 처벌된 고위급 공무원 22명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이고요. 2013년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특히 올 들어서 상반기에 구금된 공무원 중에서 유독 장관급 이상 고위직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 인사까지 다수 포함이 돼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탕희진 전 사법부장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난 4월 달에 기율 위반 혐의로 갑자기 낙마했다고 하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저장성 당석을 지냈을 때 함께 근무했었던 부하였고 네. 시 주석의 최측근 그룹에 포함돼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났습니다. 예. 예, 그리고 3월 달에 낙마한 류해진 전 공항부 대테러 전문위원은 2011년에 마약왕 나욱한 체포작전을 이끈 중국 마약 수사의 영웅으로 불렸던 유명한 사람이고요. 심지어 이 사람 얘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을 정도로 중국의 굉장히 명망 있는 인물이었는데 네. 시 주석의 호랑이 사냥은 피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작년에 중국 정가를 뒤흔든 스캔들의 주인공 칭강 전 외교부장과 리상프 전 국방부장에 대한 처벌이 오는 15일 열리는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에 마무리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친 전 부장의 낙마 이유는 방송국 아나운서와 불륜 거기에다가 기밀 유출서 이런 것들이 거론되는데 현재까지는 명확히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리 전 부장은 작년에 국방부장직에서 해임된 지 8개월 만에 지난달에 중국 공산당에서 아예 제명했다고 하는데요. 네. 인민해방군 로켓 군사부의 납품 비리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가 정적 반역자로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3중 전에 전후해서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뭐 최측근까지 네, 이렇게 되니까 뭐 성역이 없다. 그렇죠. 그 얘기가 많네요. 그리고 네. 이제 권력을 공고해야겠다. 뭐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물가와의 전쟁.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요? 네, 그 엘살바도르 관련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 장면 기억하실 텐데요. 감옥에서 수감자들이 빽빽하게 막 겹쳐져서 네. 앉아있는 모습 보셨잖아요. 그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엘살바 대통령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 대통령이 지난 5일 날 국무회의 소집해서 거리에서 깽단이 사라지게 한 동일한 정책으로 물가 폭등 현상을 잡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아주 강력한 정책을 네, 추진하겠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마치 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연상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엘살바도르는 명확한 증거 없이 깽 단원들을 간주하는 사람들을 대형 교도소에 구금하면서 네. 범죄와의 전쟁 이렇게 치안을 강력히 통제를 했는데 문제는 인권 침해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켈레 대통령은 최근 대선에서 무려 85%의 높은 득표율로 대선에 성공했습니다. 국민들은 어쨌든 그렇죠. 불편한 것들을 좀 처리해 주니까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물가 변동을 상황을 감지하는 엘살바 당국에 따르면 일부 식료품 가격이 수도 산살바도를 중심으로 지난 상반기에만 최고 3배까지 올라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자유시장에서 카르텔 형성, 탈세, 뇌물수수, 밀수 등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범죄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하고 난 그 다음날 무려 3,800곳에서 당국의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러자마자 채소 가격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게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그러니까 국민들은 잘한다 좋아하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별도로 부당한 가격 인상과 관련된 물품 공급업체 120곳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고요. 네. 엘살바도르 정부가 전국 각지에 주말 직거래 장터를 세워서 뭐 토마토, 양파, 감자, 상주 이렇게 채소들을 시중가보다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누군가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해주면 좋긴 한데 이러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네. 시장 기능에 맞는 건가라는 의심이 약간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지구온난화의 피의자. 예. 네,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네, 소송을 당한 사람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이 기후변화 관련 소송을 당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영국의 런던 정치경제대학 그랜텀 기후변화 환경연구소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2015년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후에 작년까지 세계 각국에서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무려 233건입니다. 근데 이 중에 2022년 이후에 3분의 2 정도가 진행이 됐고 가장 많은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습니다. 네. 129건 압도적으로 많고요. 네. 두 번째로 많은 국가가 영국인데 24건. 1위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3위가 브라질 1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소송 가운데 가장 많은 140건이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이걸 또 거짓으로 홍보했다는 주장이 쟁점으로 나온 거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77건은 공식적으로 종결이 됐고요. 54건은 기업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기된 소송 가운데 최소 30건은 기업이 대규모 온실가스를 방출했지만 이걸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이 비판받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업 피해는 생산 현장에서도 직접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센터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극심한 더위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 때문에 연평균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8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문제는 이 손실 규모가 2030년까지 무려 2배 정도 더 증가한다고 하니까 피해가 점점 커지고 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국내 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의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는 얼마 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온 상승 그리고 기타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2050년까지 국제적으로 연평균 38조 달러, 5경 2,508조 원에 이른다. 경이요? 네, 분석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2050년에 되면 전 세계 1인당 소득이 지금보다 무려 19%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사실 지구 온난화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지금 당장 이제 기업들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에게 그렇죠. 네, 기업들이라는 소비자들에게 근로자들이 다. 피해를 보고 또 그렇죠.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샤니아 트웨인의 노래 You Are Still the One 함께 듣겠습니다. Looks like we made it. Look how far we've come, my baby. We might have took the long way. We knew we'd get there someday. They said, I bet they'll never make it. But just look at us holding on. We're still together, still going strong. You're still the one I run to, the one that I belong to. You're still the one I want for life. You're still the one that I love, the only one I dream of. You're still the one I kiss goodnight. Ain't nothing better. We beat the odds together. I'm glad we didn't listen. Look at what we would be missing. They said, I bet they'll never make it. But just look at us holding on. We're still together, still going strong. You're still the one I run to,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년여 만에 오늘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경찰은 당초 전면 백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비판을 받고 공개 브리핑으로 변경했지만 질의응답은 백브리핑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대표 후보 간의 문자 논란으로 후보 간 비난전이 과열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당권주자 4명을 소환해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이재명 전 대표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했던 것처럼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 비용으로 80만 원이 청구됐다는 내용이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어 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장약에 사용하는 전문 의약품 성분 오메프라졸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성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제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태국 방콕 김종민 통신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태국은 요즘 날씨 어떻습니까? 예, 태국의 그 공식 장마철이 시작되는 건 4월이나 5월부터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장마가 아니라 거의 매일 하루에 한 차례씩 스콜성 비가 내리는 시기, 즉 우기철이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는데요. 네. 이틀이나 사흘에 한 차례 스콜성 비가 내리기는 하는데 한동안 비가 거의 매일 내려야 할 상황에 심각한 가뭄이 들어 걱정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하루 한 차례씩 비가 내려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 오후 4시경 내리는 비는 사양합니다. 네. 퇴근 시간 가까운 시간에 비가 내리면 심각한 교통정체, 집으로 돌아가는데 평소 20분 거리를 2시간, 3시간 걸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비 내리면 조금 곤란하기는 한데요. 자,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태국이 지난 52년 동안 특정한 날에 금주령을 내렸다가 최근에 다시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사실 이곳에 27년째 살고 있는 제게도 좀처럼 적응하기 힘든 금주령이기는 합니다. 네. 태국이 강력한 금주령을 시행하기 시작한 때는 꽤나 오래전입니다. 현 태국 국왕 라마 10세의 왕조 랍다나코신 시대 1대 왕 라마 1세는 네. 왕실을 비롯한 고관 대작들에게 강한 금주령을 내렸고 이를 어기면 자귀를 박탈하거나 오. 강등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강력한 군주제의 과시와 국민 종교였던 불교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자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외국인들이 점차 들어오면서 이들로 인해 금주령은 점차 완화되거나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때부터 중요한 불교 행사일에는 스스로 금주를 하는 게 유행이었으며 이런 관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교의 영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에서 다시금 금주령이 강하게 내려진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가 바로 1972년입니다. 당시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타놈 끼티카초는 겉으로는 태국인들이 전날 마신 술 때문에 다음날 일을 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네. 사실상 군부의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이었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결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시간을 강력히 제한했었습니다. 네. 당시 술 판매 금지령은 지금과도 비슷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만 술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타넘 끼티카촌이 실각하면서 해당 금지령은 흐지부지 되었고 금지령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지키는 사람은 없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네. 이후 탁신 치나와시 수상직에 있을 때 미국 순방 중 일어난 쿠데타에 축출되고 군부 정권이 민정으로 이양되면서 당시 선출된 아피싯 외차치와 신임 수상에 의해 다시 한번 강력한 주류 판매 금지령이 시행되기에 이릅니다. 네. 이때의 금지령은 마카부차, 위사카부차, 아산하부차 그리고 카오판사 등 태국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축일이라고 하는 날에 전면적인 술 판매 금지가 시행되었고 단 이때 외국인들이 주로 머무는 호텔에서만 술 판매가 가능한 그런 조치가 내려졌었습니다. 불교에서 의미 있는 날에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날들은 어떤 날인가요? 예를 들자면. 예, 언급했던 마카부차는 우리나라에서는 망국절, 석가모니가 1250명의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가르친 날을 의미하며 위사카부차는 부처의 탄생과 성불 그리고 열반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아산하부차와 카오판사는 삼보절과 안거일 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더욱 강력한 술 판매 금지령이 내려진 시기는 2015년입니다. 네. 당시 쿠데타로 입성한 군부 세력은 이후 지금까지 강력한 군부 정치를 실행해 왔었는데요. 그러면서 불교 축일은 물론 왕실 주요 인물들의 생일과 일부 국경일 그리고 선거일에 강력한 술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술 판매를 금지하는 이 명령이 쿠데타와 좀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위반을 그러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금주령은 국민들을 통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요. 네. 태국의 금주령을 위반할 시에는 당사자는 1만 바트, 한화 약 33만 원의 벌금과 또는 체포와 구금될 수 있습니다. 술을 판매한 업주와 업장은 네. 3만 바트, 한화 약 130만 원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네. 민간 정부라고 할 수 있는 현 세타 타위 신정부에 들어와서 다시금 주류 판매 금지령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 역시 상당한 정권의 움직임과 군부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태국 정부는 점차 발달하는 태국 관광과 경제 환경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전 근대적인 주류 판매 금지 조치를 폐지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이런 움직임이 태국의 문화적 가치와 활발한 관광 부문 경제적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발표에 대해 태국의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엇갈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 태국 정부는 태국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모든 조건을 완벽히 갖춘 균형점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과연 이 조치가 코로나 이전 4천만 명 관광객 시대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태국에서 52년간의 주류 판매 금지 법안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네, 네.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국 방콕 김종민 통신원이었습니다.
어제 치러진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좌파 연합인 신민중 전선이 극우 국민연합을 누르고 승리하는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자, 극우 바람을 저지하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도박이 성공을 거둔 셈이지만 또 앞으로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좌파 연합과 동거 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고요.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유권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 프랑스 총선 결과와 그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지지난주 얘기했을 때 저희 국민연합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된다 했는데 이렇게 달라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개표는 다 마무리가 됐고 네. 지난달 30일에 치러졌던 1차 투표 결과하고 이번에 결선 투표 결과를 다 합쳐서 의회 총 577석에서 좌파 연합이 182석을 차지해서 1위가 됐죠. 네. 그리고 또 범여권인 낭상부를 포함해서 범여권이 168석, 그리고 국민연합은 예상 밖으로 143석에 머물러서 3위가 됐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벌써 이제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수도 파리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이거 자축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축하 시위가 벌어졌었는데요. 네. 또 일각에서는 이거 항의하는 주로 청년층의 이 극우연합 지지자들이 아주 또 과격한 시위를 벌여서 좀 경찰들이 출동해서 최루탄까지 쏘면서 이거를 해산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1차 투표 결과는 네. 국민연합이 승리를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완전히 네. 달라진 거죠. 예, 맞아요. 그 1차 투표 때는 물론이고 결선 투표 이틀 전에 예상되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사실 1위가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1차 투표 때의 그 결과를 반영한 예상 의석수보다는 크게 적었지만 그래도 무난히 1위를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결국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이런 이유가 2차 결선 투표 제도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프랑스 대선과 총선은 결선 투표를 끝까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관례화되어 있고 이번 독일 총선에서도 결선 투표에서는 달라지지 않겠네라고 하는 전문가들 전망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극우 돌풍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반신반의했던 게 사실이에요. 극우 정당이 프랑스의 역대 총선이나 대선에서 그 돌풍을 일으켰다가 결선 투표에서 좌절한 적은 여러 번이 있습니다. 네. 200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네. 그때 국민연합의 전신인 국민전선의 장마리 르펜 당수가 이제 결선 투표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결국에는 결선 투표에서 져서 자크 시라크가 결국에는 승리를 했습니다. 공화국 연합 소속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린 르팽이 아버지로부터 당권을 물려받아서 2017년 대선에 출마를 해서 결선에는 진출을 하는데 성공했지만 결국에는 마크롱에게 졌고 네, 역시 네. 2022년 선거 때도 마찬가지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린 르팽의 입장에서는 번번이 결선 투표에서 좌절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왜 계속 2인자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대선과 총선에서 결선 투표에 진출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 기준은 등록 유권자 수의 12.5% 이상을 득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선 투표에 가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가 한 지역구에서 2명 미만일 경우에는 네. 그 2명 1, 2위가 이제 양자로 거고. 올라가는 네. 거고 많은 후보자들이 12.5% 기준을 충족하면 다자구도로 다시 치러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총선을 보면 1차 투표에서는 76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는 마린 르팽도 일찌감치 이제 승리를 해서 의석을 확보했고요. 네. 결선 투표에서는 당초에 3자 이상, 그러니까 다자구도 대결구도가 형성됐던 지역구가 300곳이 넘었고 양자 대결구도는 한 200여 곳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극우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되는데 이제 불똥이 떨어지면서 좌편협과 범여권의 후순위 그 후보들이 대대적으로 사퇴를 해서 네. 될 만한 후보들을 밀어주는 쪽으로 아주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구도가 뒤집혀서 양자구도 지역구가 400곳이 넘었고요. 네. 그다음에 3자 다자구 대결구도로 된 데가 한 90여 곳을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자구도의 선거구의 그 유권자들은 결선 투표 당일에 아무래도 극우연합
연합보다는 좌파 연합이라든지 범여권 후보를 선택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단일화 전략이 좀 성공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도 국민연합 입장에서는 네. 1위는 못했지만 의석수는 이전보다 늘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름 의미 있는 네네. 선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연합의 기존 의석이 89석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143석을 그럼 얻었으니까 뭐, 네. 의석수가 54석이나 늘어났습니다. 네. 뭐 마린 르펜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민연합 입장에서는 뭐 아쉬울 만한 성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의회에서는 제3당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 국민연합의 그 전신인 국민전선은 사실 뭐 반유대주의 또 뭐 인종차별주의 이런 성향이 뚜렷했는데 마린 르펜이 이 당권을 이어받고 네. 또 최근에는 이제 당명도 개정하면서 이런 많이 이른바 탈악마화 전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과격했던 인사들도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포함해서 과격했던 인사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그래서 부녀가 의절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주 급진적인 우파 극우적인 정책들을 많이 조금 그 중도 쪽으로 가져오는 또 노선도 취하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주류 세력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는 아쉽지만 어쨌든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네. 그러서인지 총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뭐 좀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의 승리가 다만 늦춰졌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거는 2027년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승리한다. 그렇죠. 이런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좌파 연합이 승리를 했지만 과반 의석은 차지하지 네. 못했잖아요. 결국 이제 동거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됐네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2022년 대선 직후에 총선이 있었는데 마크로 대통령이 이끄는 이 중도 성향, 이 르네상스 당의 그때도 네. 일당은 차지했지만 과반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과는 좀 상황이 다르죠. 어쨌든 집권당이 일당을 차지했기 때문에 정권을 이뤄나가는데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사실 큰 어려움이 없었고 그 이때 총선 이후에 총리 2명을 임명을 했는데 모두 자기 당 소속의 총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제1당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네. 뭐 물론은 이제 뭐 이 마크롱이 자기 뜻대로 총리를 내세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제1등을 차지한 좌파 연합이라든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대통령에 소속된 정당과 또 총리 소속 정당이 다를 때는 우리가 이제 동거 정부 프랑스어로는 코아비타시옹이라고 부르는데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27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이제 프랑스에서 동거 정부 시대가 펼쳐진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럼 제1당이 된 좌파연합 소속의 총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신민중정선은 이번 조기 총선을 앞두고 이제 극우 돌풍을 막겠다 이런 이제 걸 최대 목표로 삼아서 구성된 정당 연합체입니다. 뭐 역사는 그러니까 짧습니다. 네. 소속된 정당들을 보면은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 등 여러 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당은 뭐 이미 아시겠지만 프랑스 정치 역사상 여러 차례 대통령과 총리를 배출했고 정부 운영을 경험이 있는 중도 좌파 성향이죠. 네. 녹색당도 사회당보다는 조금 좌파 성향이 더 강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강경 좌파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당에 비하면은 좀 중도다라고도 네. 볼 수도 있습니다. 이름부터 굴복하지 않은 프랑스는 맞아요. 예, 강경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또 중도 좌파로 플라스 퍼블리크라고 하는 정당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산당은 뭐 당연히 이제 극좌 성향의 그렇죠. 정당이죠. 네. 이렇게 여러 좌파 성향의 정당이 묶였지만 성향이 다 다릅니다. 정책도 다 다르고. 그러네요. 근데 일단은 이제 구구를 만든 목표는 성공했잖아요. 예, 예. 이후에는 자기의 색채를 얼마나 드러낼 것인가가 지금 관건입니다. 네. 총선 전에 그 좌파 연합은 자기네가 제1당이 되면은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당의 당대표 장 루크 멜랑숑을 총리 후보로 내세우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 연합체에서 이 굴복하지 않은 프랑스 당의 기존 의석수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멜랑숑 어떤 인물인지
알려주시죠. 네. 멜랑숑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있는데 네. 뼛속까지 사회주의자입니다. 아, 이걸로 뭐 다 다 끝났다 설명이 되네요. 봐도 네. 될 것 같습니다. 1951년생으로 나이는 좀 많은 편이죠. 72살입니다. 모로코 탕헤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스페인계, 어머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혈통이라서 이제 여러 가지 혈통이 섞인 그런 사람입니다. 20살 때 그 국제사회주의 연맹에 가입해가지고 네.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트로츠키주의를 내세우는 조직이었는데 뭐 좀 회의감을 느껴서 탈당을 하고 사회당에 입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당 후보로 이제 총선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35살에 의회 입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시라크하고 그 조스팽의 동거 정부 때인 2000년하고 2000년 교육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입각한 적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2008년에 멜랑숑이 지금 사회당이 너무 우파로 우익으로 치우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선명한 좌파 이념을 내세운 좌파당을 창당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다시 탈당해서 세운 정당이 불복하는 프랑스라는 당이에요. 네. 대선도 3번 출마를 해서 다 실패를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 네. 앞으로 펼칠 정책이 뭐냐가 제일 중요할 텐데 그렇죠. 지금 마크롱의 정박은 정반대입니다. 일단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 최저임금 인상 네. 그리고 주요 생필품 가격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연금 개혁인데요. 연금 개혁. 예, 마크롱이 온갖 반대를 극복하고 이 연금 개혁을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이 멜랑숑은 이번 총선에서 연금 계획을 다 백지화하겠다를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입니다. 동거 정부가 예 쉽지 않을 것으로 네,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이 마크롱은 차기 총리로 일단 굴복하지 않은 프랑스 당의 정부 운영은 맡기지 않고 딱 말해서 이제 멜랑숑은 총리로 청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또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총리 임명하는 과정에서부터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고 있겠네요. 일단은 마크롱은 우파를 막기 위한 이 조기 총선이나 극약 처방에서는 성공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했는데. 예, 마크롱은 승부사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혼란과 충격을 일으켰고 극우 바람은 맞기는 했지만 앞으로 전국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시련은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첩첩산중이다. 그러네요.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반대할 수는 있는데 네. 그게 쉽지는 않겠죠. 예, 쉽지는 않고 물론 이제 자기 그 뭐 우파나 아니면은 범여권에서 뭐 후보를 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제1당을 차지한 좌파연합에서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아주 정치적인 혼란이 꽤 예상보다는 길게 이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프랑스 경제에 미칠 영향이 좀 우려돼서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마린 르펜이 이번에는 이제 3위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린 르펜 이제 뭐 다음 대선도 우리는 자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는 했지만 확장세 계속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벌써 이제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네네네. 이미 나타났고 역시 이번에는 이제 지지 기반이 넓어진 것이 이제 확인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서 그런 더 이제 이런 목소리와 또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 국민연합의 핵심은 2027년 대선이 될 대선이죠. 것으로 예상이 네네. 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 마크롱이 다음 대선에는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들을 이제 이 집권당 쪽에서는 뭐 이 중도 우파 세력에서는 이제 키워야지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마린 르팽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글로벌 이슈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를 아주 중점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쉽지 않겠네요. 네. 네.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후바스탱크의 The Reason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